가상자산 회계 처리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이라는 주제로 주제 발표를 해주실 가톨릭대학교 안성희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발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안성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사실 오늘 이 주제를 맡아서 발표하게 된 이유가 방금 전에 발표하셨던 서계원 회계사님과 같이 이제 항공회에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서 발표를 맡게 됐고요. 사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여기 제목에서 보듯이 가상자산 회계 처리 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본 연구를 제가 하면서 느꼈던 거는 되게 다양한 특성을 가진 가상자산이 지속적으로 발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거고, 그리고 가상자산 관련된 거래가 되게 다양하고, 그리고 제 연구하는 기간 중에서도 계속 새로운 게 되고 파생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거래가 많이 다양화되는 추세에서 이 현 시점에서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하는 주요 내용은 국내 기업들이 가상자산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발생하고 있는 쟁점들이 뭐가 있는지를 위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그간 가상자산 회계 처리와 관련돼서 발표되었던 지침들의 내용을 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상자산의 보유자, 거래소, 발행자의 회계 처리 현황을 말씀드리고, 관련한 주요 쟁점들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회계처리 지침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그 지침을 발표한 기관은 이프릭이고요. 이프릭은 2019년 6월에 홀딩스 오브 크립토커런시라는 그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동 보고서의 특징은 발행자에 대한 청구권이 없는 가상자산의 보유자에 대한 회계처리를 제시를 했고요. 일단 가상자산은 자산이 맞다라고 결론을 냈고, 자산이라면 어떤 자산이냐라는 것이 이제 주요 검토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프릭은 일단 가상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일단 뭐 가상자산이 가상세계에서는 거래가 되지만 사실 그 가상세계 밖으로 나오면 교환의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지 않고 법정 통화도 아니기 때문에 현금이 아니라고 결론을 냈고요. 그리고 가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 현금성 자산도 아니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가상자산을 보통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니 이게 금융자산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기준서상 금융자산을 충족하려면 이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령할 계약상 권리를 보유자가 보유를 해야 되는데, 현재 가상자산 보유자는 그런 계약상 권리가 없다 보니 금융자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프릭은 이 가상자산 관련해서 가상자산의 영업활동을 통해서 이제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이제 재고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근데 이 동 보고서의 한계라고 한다면 발행자에 대한 청구권이 있는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회계 처리를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 저희가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발행자에 대한 회계 처리가 회계 처리를 논의되지 않았다는 이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프락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2018년 말부터 2020년까지 그 동 연구 결과를 DP라는 토론서 형태로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프락이 가상자산 회계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적극적으로 낸 건 아니고요.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이슈들을 얘기를 하고 관련 토론서 형태로 발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프락은 이 DP를 가지고 2021년 7월까지 각국에 보내서 의견을 수렴을 했고요. 그래서 의견 접수된 게 12개 의견서와 29개의 이제 개별 설문 응답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응답서를 토대로 2022년 4월에 레코멘데이션 앤 피드백 스테이트먼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이 동 보고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일단 발행자에 대한 청구권이 있는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회계 처리를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발행자에 대한 회계 처리도 일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가상자산 관련 회계 처리를 위해서 IFRS 기준서를 새로 개발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개발하는 건 아니고 IFRS 기준서를 수정하고 좀 더 명확화해서 적용하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그 이유로는 가상자산 생태계가 이제 계속 급진보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서를 만들게 되면 현 기준서가 이제 진부화될 우려를 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ICPA랑 이제 국제관리기업회에서는 2019년 12월에 가상자산 회계 처리 및 감사를 위한 지침을 발간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슈가 발행될 때마다 업데이트를 해오고 있습니다.
동 보고서에서 주로 담고 있는 것은 가상자산의 보유 기업 중에 일반 기업과 투자 기업으로 구분해서 좀 논의가 되어 있고요.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을 이제 무형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후속 충족 쪽에 많이 이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가 산정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손상 검토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 회사에 대한 회계 처리, 그리고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FASB에서 최근에 2022년 5월에 가상자산 회계 및 공시 관련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정말 최근이죠. 2022년 10월에 가상자산의 공정가치 평가를 의무화하는 데 합의를 했다는 이제 그 그러니까 뉴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현재 그 원가법이라고 하는 게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큰 이유고요. 그래서 공정가치 평가를 의무화하겠다라는 거고, 공정가치 평가 손익은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공정가치 평가 관련된 측정 기준은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FASB는 사실 그 가상자산의 특정과 관련해서 공정가치 쪽으로 많이 이제 선회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가상자산 회계 처리 및 감사 지침에 관해서 지금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지침과 이제 각 나라별 동향을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국내 기업은 이제 어떻게 회계 처리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유자, 발행자, 거래소 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기업의 그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이프릭을 기초로 회계 정책을 개발해서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을 회계 처리하고 측정은 원가 모형으로 측정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쟁점이 될 수 있는 게, 이프릭이 그 지침을 만들었을 때는 사실 그 발행자에 대한 청구권이 없는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했는데,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유틸리티 코인이나 뭐 다른 그 시큐리티 코인 같은 것들이 도입되면서 발행자에 대한 청구권이 있는 가상자산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가상자산들도 무형자산, 재고자산으로 꼭 분류를 해야 되는 것이냐, 다른 자산으로 분류할 가능성은 없냐라는 것이 이슈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가상자산의 측정입니다.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다 보니 보통 원가법으로 측정을 하고 있는데, 이 원가법이라고 하는 게 정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잘 표시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쟁점별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상자산의 분류와 관련해서 이프락의 2022년 보고서에 보면은 가상자산의 그 경제적 특성과 보유자의 권리 등에 따라서 가상자산을 다른 자산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행자에 대한 청구권이 없는 페이먼트 토큰 같은 것들은 이프릭의 의견에 따라서 뭐 재고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지 않나라는 거고, 발행자에 대한 청구권이 있는 토큰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 이머니 토큰은 뭐 현금이 현금성 자산, 그리고 시큐리티 토큰은 지분형 특성이, 증권형의 특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뭐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할 경우 금융자산, 그리고 유틸리티 토큰 같은 경우는 보통 유틸리티 토큰을 보유하는 경우 뭐 재화나 서비스 이런 거를 살 수 있는 그 권리가 부여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뭐 선급금 자산, 즉 미래에 내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거에 대한 대가를 미리 지급한 그런 개념으로 선급금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프락 보고서에 제시된 이제 로컬 갭 가이던스에 보더라도 뭐 많은 사례는 아니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이 가상자산을 보유 목적에 따라서 무형자산, 재고자산 외에도 뭐 투자자산, 금융자산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프락의 보고서나 로컬 갭의 가이던스에 따라서 보면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도 사실 경제적 특성이나 뭐 권리,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슈로 말씀드린 가상자산의 측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FASB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공정가치 회계 처리를 의무화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프락의 2022년 보고서에서도 보시면 이제 이프락이 DP를 가지고 의견 조회를 했을 때 주요하게 제시된 의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인 중에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건 공정가치 평가가 훨씬 더 적절하다라는 건데, 현재 이제 재고자산 기준서랑 무형자산 기준서만 적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 공정가치 평가를 적용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는 의견이 많았고, 이에 대해서 이제 이프락은 어떤 제안을 했냐면 무형자산의 측정 기준을 개정하는 방향의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으로 처리를 하되
공정가치 평가를 하고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측정하는 방안에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국가이긴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가상자산에 대해서 공정가치 평가를 하고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전체 사례라고 하긴 어렵지만 대부분 이제 공정가치 평가의 필요성을 좀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원가법을 적용하고 있고요. 뭐 원가법을 적용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 원가법을 적용하는 게 이 가상자산의 정말 경제적 가치를 잘 표시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거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현재 재무 상태표에 있는 무형자산의 대부분이 경제적 가치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뭐 특허권 이런 것들도 사실 실질적인 가치를 대변하지 못하는 건 맞지만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사실 거래가 되고 있는 시세가 뭐 시세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시세가 있는 자산이다 보니까 좀 성격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공정가치 평가를 할 때 주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아까 이제 감사 쪽 발표하시면서 그 서계원 회계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활성 시장을 뭘로 볼 것이냐, 그리고 가상자산이 각 국가별로 국제적으로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뭘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그리고 각 거래소별로 시세가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그리고 거래가 되지 않는 가상자산의 내재 가치는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라는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공정가치와 관련된 측정 기준에 대한 논의는 좀 심도 깊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 같은 경우 원가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원가법 하에서도 손상 검토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가상자산 가치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손상 검토가 좀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손상 검토를 할 때도 이제 회수 가능가액 추정에 있어서 공정가치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된 뭐 회계 기준을 바꾸진 않는다 하더라도 공정가치 측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보유자와 관련된 회계 쟁점 몇 가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풀이계의 지침을 떠나서 생각해 봤을 때는 가상자산의 경제적 특성이나 보유 목적, 권리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 자산으로도 분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지금도 계속 새로운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이 발행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어떤 지침을 마련하는 게 좀 시기상조일 거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IASB도 지금 그 이프리그에서 나온 지침 외에는 특별히 더 나온 그 지침 같은 게 없다 보니까 그 동향을 좀 파악하면서 같이 회계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원가법 하에서 공시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회계 기준 개편보다는 그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그 보유한 현황, 그리고 보유하고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이런 것들을 공시를 해서 투자자에게 알려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해서는 이제 FASB에서 실제 올해 내에 공정가치 관련 가이드라인이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그 가이드라인 참고해서 어느 정도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의 가상자산 거래소는 뭐 업비트, 코인원, 빗썸, 뭐 코빗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에게 위탁받아 보유하는 가상자산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거래소가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이 있습니다. 고객에게 위탁받아 보유하는 가상자산은 고객이 이제 코인을 사면 그 코인을 거래소에 보관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좀 회계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고객에게 위탁받아 보유하는 가상자산 쪽이 좀 더 이슈가 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몇 가지 쟁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에게 위탁받아 보유하는 가상자산 관련된 이슈는 이게 위탁받아 보유하는 가상자산이지만 이게 거래소의 자산이냐, 그 자산이라면 관련해서 따라오는 의무를 부채로 인식하는 게 맞냐라는 게 큰 쟁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국내 거래소는 이 고객에게 위탁받아 보유하는 가상자산이 회사에 통제되고 있지 않고 그리고 관련돼서 경제적 효익을 회사에 유입된다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따라오는 의무도 부채로 인식하고 있지 않고요. 관련한 회계 정책 정도를 공시하고 있지만 이 고객에게 위탁받아 보유하는 가상자산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공시는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SEC는 2022년 3월에 거래소가 고객에게 부담하는 의무에 대해서 공정가치로 평가해서 부채를 계상하라고 지침이 나왔고요. 그리고 부채를 인식하다 보니 관련한 자산을 인식하는 방향의 이제 회계 기준이 나왔습니다.
이게 투자자 보호 측면의 그 목적이 굉장히 강해 보이고요. 그리고 가상자산 특성, 보유랑 관련 위험 같은 것들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위탁받아 보유하는 가상자산이 정말 거래소의 자산이냐, 그다음 부채도 인식해야 되냐라는 것이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런 이슈는 최근에 FTX 파산과 관련해서 더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객에게 위탁받아 보유하는 가상자산이 누구의 자산이냐라고 하는 판단 기준에 있어서 이 프락에서는 경제적 통제권과 위험보상의 부담 주체가 누가 위험과 보상을 누가 이제 부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상자산의 인식 주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탁자인 거래소가 경제적 통제권을 가지고 가상자산에 대한 위험과 보상을 부담한다면 이 가상자산은 거래소의 자산이라는 것이고 관련해서 이행해야 되는 의무를 부채로 인식해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그렇지 않고 고객이 경제적 통제권을 가지고 위험 보상의 부담 주체가 된다면 수탁자인 거래소는 현재처럼 부의자산으로 그냥 두면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수탁자인 거래소가 이제 법적 통제권을 갖지만 고객이 자산에 대한 위험과 보상을 부담한다면 경제적 통제권이 있는 사람이 가상자산 인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되게 추상적인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 경제적 통제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식별을 해야 될 것이냐, 누구에게 경제적 통제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이제 논점이 되는데요. 관련해서 이프락의 2020년 그 토론서에 보시면 경제적 통제권의 보유 주체를 판단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이 고객이 경제적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는 케이스가 되고요. 우측은 수탁자인 거래소가 경제적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예시가 있지만 그냥 눈에 띄는 거 몇 가지 살펴보면 그 거래소가 경제적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예 중에 하나가 고객의 자산이 다른 고객의 자산과 혼합되어 보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거래소는 보통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인의 파산, 청산, 해산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고객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건 수탁자가, 즉 거래소가 경제적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고객의 권리가 보장되는지에 대한 아직 불명확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난, 해킹에 의한 손실을 중개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중개인은 그 거래소가 경제적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부분도 거래소는 도난, 해킹으로 인해서 고객이 맡긴 자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해 준다고 하고는 있지만 사실 법적으로 갔을 때 어느 정도까지 보상이 되는지가 이제 모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도난, 해킹 등에 대한 손실도 고객이 지금 100% 부담하고 있다고 얘기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그 경제적 통제권의 보유 주체에 대한 예시를 가지고 현재 단계에서 거래소가 부채를 인식해야 된다, 자산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결정 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FTX 사건도 그렇고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될 필요성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두 번째 이슈는 이제 거래소가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회계처리 이슈입니다. 그 거래소가 소유한 가상자산 사실 보유자이기 때문에 보유자 관련 회계처리를 준용해서 이 프릭의 회계처리를 준용해서 회계 정책을 개발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IFRS를 적용하고 있는 거래소가 있고요. 거래소 중에 대부분은 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IFRS를 적용하고 있는 거래소는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재고자산 기준서 내에 거래소를 일반 상품 중개기업으로 봐서 순공정가치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거래소도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자산을 유동자산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공정가치 변동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다 보니까 공정가치를 각 개별 거래소에서 측정되는 거래가격 종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지금 거래소들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재고자산이 진짜 맞는지라는 것입니다. 가상자산 재고자산으로 분류를 하려면 이제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재고자산으로 분류를 하는데 실제 이제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은 매도가 자기 거래소에서 팔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블록딜을 통해서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일부 대여도 하고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래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실질적으로 매도가 어렵고
그리고 또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하고 있다면 이게 꼭 재고 자산이 아니라 다른 무형자산 같은 형태로 좀 분류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쟁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래소가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측정 문제인데요. 지금 재고자산 기준서에 거래소를 일반 상품 중개기업으로 봐서 공정가치 측정을 하고 있고 관련 손익을 다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래소가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도 중개기업 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중개기업이 아니라 일반 기업들처럼 저가법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측정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건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가상자산 거래소 회계와 관련해서는 가장 큰 이슈가 그 첫 번째 쟁점, 고객이 위탁한 이런 고객에게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는 가상자산이 자산이냐 부채이냐라는 것이고요. 사실 SEC 같은 경우는 회계적 접근보다는 이제 투자자 보호 목적으로 회계를 활용한 성격이 강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고객에게 위탁받아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자산과 부채로 다 인식을 한다면 이게 거래소의 재무 제표에 뭐 순회계는 영향이 없겠지만 이제 크게 재무상태표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IASB에서도 이 거래소 관련 회계에 대해서 특별히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좀 동향을 살펴볼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해서 이제 현재 회계 기준을 뭐 바꾸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고객에게 위탁받아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현황이라던가 관련 위험들 그리고 위험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시하는 게 더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FTX 사태를 봤을 때 이런 회계도 중요하지만 고객에게 그 거래소가 고객의 자산을 위탁해서 보관하고 있는 게 예치금과 가상자산인데 그 예치금과 가상자산이 지금 거래소 내 자산에 잘 보관되고 있다, 어디에 유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더 입증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기사에 보니까 코빗이 매일매일 총 그 거래 수량, 총 그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 수량을 공시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스스로 본인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발행자 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발행자 회계를 검토하면서 정말 거래가 끝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발행자는 사실 발행도 하지만 보유도 하고 있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보유자 회계까지 같이 포괄을 하고 있고요. 보유자 회계는 앞에서 간단히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발행자가 토큰을 발행해서 고객에게 이전하는 또 투자자에게 파는 그런 거래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행자에 대한 회계를 검토하기에 앞서 발행자가 이제 그 가상자산 발행할 때 관련 거래가 어떤 게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기업은 대부분 플랫폼 개발 기업입니다. 개발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개발사들은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백서를 발행을 하고요. 백서는 뭐 아시다시피 뭐 프로젝트의 목적, 뭐 운영 계획, 발행할 가상자산의 수량, 그다음에 뭐 기술력,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서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개발이 끝나서 플랫폼을 런칭하게 되면 투자자에게 토큰을 이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플랫폼을 런칭하면서 투자자에게 토큰을 이전할 때 토큰을 이전하면서 이제 그 기업 발행사에게는 현금 등 자산들이 유입이 되는데 이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플랫폼 런칭 이후에도 백서에 적힌 대로 추가 기능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본인이 발행한 토큰을 무상으로 배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탁옵션 형태로 종업원에게 지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용역 대가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토큰을 추가적으로 판매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 다수 거래도 발생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본 발행자 회계에서는 워낙 거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많은 거래를 다 지금 제가 다루기는 조금 어렵고요. 발행자가 외부에 토큰을 이전하는 거래와 관련해서 플랫폼 런칭하면서 투자자에게 토큰을 이전하는 거래와 관련된 회계 처리 이슈와 그 외에 토큰을 이전하는 거래와 관련된 회계 처리 이슈를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플랫폼을 런칭하면서 투자자에게 토큰을 이전하는 거래와 관련해서 어떤 회계 기준을 적용해야 되느냐라는 것부터 문제가 되는데요. 리플락의 2022년 보고서에 보면은
어떤 회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가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발행자가 토큰을 발행하면서 어떤 의무를 가지냐 그렇지 않냐로 1차적으로 식별을 하고요. 만약에 발행자가 토큰을 발행하면서 어떤 의무가 없다라고 한다면 토큰을 이전하면서 수익으로 인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출로도 인식할 수 있고 기타 수익으로도 인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발행자가 토큰을 이전하면서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의무의 성격, 의무가 뭐냐에 따라서 또 적용하는 기준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발행자가 토큰을 이전하면서 금융자산 같은 현금 등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라고 한다면 금융부채를 그 금융상품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순자산 자녀 지분에 대해 어떤 현금화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 자본, 그렇지 않고 토큰을 발행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플랫폼 내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수익 기준서 적용하고 그 외에 뭐 어떤 미래 그 현금 등의 지출이 예상된다라고 하면 충당 부채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뭐 회계처리 되게 쉬워 보이지만 사실 실무에서는 발행자의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발행자 의무가 있다면 그게 뭔지 사실 그게 핵심인데 그걸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 관련해서는 이프락에서도 별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넘어가고 토큰 처음에 그 투자자에게 고객에게 이전했을 때와 관련해서 발행자에게 의무가 있냐 없냐에 대한 견해가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실무자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그 의견을 좀 접수한 케이스가 되고요. 그래서 발행자에 대한 의무가 없다라고 보는 경우는 보통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발행자의 의무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라고 하는 게 백서나 뭐 투자일치 계약서 뭐 이 정도밖에 없는데 이게 정말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계약인지가 참 모호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계약으로 보고 있지 않은 경우도 그렇게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서나 투자일치 계약 같은 것을 계약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안에 발행자의 의무에 대한 면책 조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행자 의무가 진짜 있는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의무시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토큰을 이전을 했는데 그 이전한 대상이 고객이냐 그렇지 않고 지금 동업자인 투자자한테 이전한 것이냐라고 하는 판단 기준도 좀 모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코인을 취득했을 때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다 보니 이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 즉 발행자가 뭘 해줘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거가 좀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견해를 가지신 경우에는 이제 발행자에게 의무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발행자 의무가 없다면 발행자 의무라고 하는 거는 토큰 판매할 때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의무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이전하면 그때 수익을 인식한다라는 견해고요. 그리고 발행자에 대한 의무가 존재한다는 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발행자에 대한 발행자의 의무가 존재한다는 견해는 가상자산 취득자를 고객으로 보고 그리고 백서를 계약으로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그 발행자가 해줘야 되는 수행 의무가 뭐냐라고 했을 때 뭐 가상자산별로 다르겠지만 어떤 경우는 수행 의무가 재화나 용역의 이전일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수행 의무가 플랫폼 활성화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도 백서별로 수행 의무는 좀 다양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두 가지 경우일 때 그 수행 의무가 이전되기 전까지는 수익을 그럼 이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수행 의무가 이행이 되면 그때 수익을 인식한다라는 견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견해에 따라서 현재 이제 회계 처리하고 있는 두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A 기업, B 기업 모두 이제 유틸리티 토큰을 발행한 케이스고요. 그리고 A 기업 같은 경우 토큰의 사용 용도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가 되어 있다 보니 발행사의 의무도 고객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이전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고객이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까지 그 재화나 서비스 구매하면서 토큰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수익을 이연을 하고 그리고 토큰을 사용했을 때 그 사용하는 토큰에 비례해서 수익을 인식하고 있는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사례는 백서에 뭐 A 사례랑 달리 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 토큰을 산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라고 판단을 해봤을 때 백서에 따라서 로드맵에 따른 이제 플랫폼을 개발하고 활성화하는 게 그 원하는 사항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그 가상자산을 발행한 발행사가 해줘야 될 의무는 플랫폼을 개발해서 활성화하는 거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활성화하기 전까지는 수익을 이연하고 활성화된다고 판단이 되면 일시에 수익을 인식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플랫폼을 활성화된 시기가 언제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함에 있어서 비사 사례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좀 판단을 했고, 플랫폼을 발행자가 계속 수정하고 관리하다가 발행을 멈추고 그 발행을 멈췄을 때 그 통제가 카운실로 이전된 것을 판단했습니다. 즉 발행자가 플랫폼을 막 개발하다가 관리하다가 더 이상 안 할 때, 그러면 본인의 의무를 다한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근데 이 사례 두 개 외에도 많이 있지만 이 사례 두 개를 대표적으로 봤을 때 보시면 백서에 제시된 이제 수행 의무를 뭘로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수익 인식 방법과 인식 시기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A사와 같이 회계 처리하는 경우, B사와 같이 회계 처리하는 경우에도 또 파생되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A사처럼 그 발행사의 수행 의무가 재화나 용역의 이전이라고 판단한 경우에 어떤 이제 사후적인 이슈가 있냐면, 그 고객이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면서 토큰을 이용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보통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토큰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이 발행자의 의무고 그 의무를 이행을 해야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데, 대부분 뭐 재화나 서비스를 토큰을 이용해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그런 토큰 취득자들이 한 20% 이내라는 것이죠. 그럼 나머지 80%는 계속 수익을 인식하지 못하고 영구적으로 부채로 잡아야 되는 것이냐라는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플랫폼을 개발하는 프로세스를 보다 보면, 이제 플랫폼을 개발하다 보면 플랫폼 내에 플랫폼을 이용한 이제 다른 D앱을 만들어서 다른 협력사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거기서 그 기업들이 본인의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그 제공하는 데한 대가로 이제 발행사가 발행한 이제 토큰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이제 그 발행사의 통제권이 카운실로 넘어가는 경우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단계가 온다면 사실 발행자가 재화나 용역을 이전해야 되는 의무가 거의 소멸된 거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수행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그래서 관련 이제 그 부분을 부채로 인식한다 하지만 추후에 이제 진행 상황에 따라서 회계 기준은 충분히 바뀔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발행사의 수행 의무를 플랫폼 활성화라고 본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상당히 좀 더 판단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플랫폼 활성화가 언제냐 이거죠. 그래서 플랫폼의 활성화 시점을 판단을 해야 그 완료 시점에 수익을 인식을 할 텐데 플랫폼 활성화의 시점 판단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기본적인 백서사항 기능 구현할 때가 플랫폼이 활성화된 시점이냐, 아니면 뭐 탈중앙화된 시점이냐, 아니면 기타 서비스를 활성화한 시점이냐라는 것들이 좀 모호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 이런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이 외에도 지금 현재 비상장 기업 중에 백서에 발행사가 해야 될 운영 계획이 있고 운영 기간이 제시가 되어 있으면 그 운영 기간 동안 진행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겠다고 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기업은 백서가 지금 되게 그 명확하지 않은, 그러니까 어떤 뭘 하겠다고 하는 건지 명확하지 않은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상장 기업과 관련된 기업이다 보니까 그래도 꽤나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외에 비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더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기타 토큰 이전 거래와 관련된 회계 이슈입니다. 사실 기타 토큰 이전과 관련된 회계 이슈 중에 제가 이제 세 개를 좀 뽑아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리저브 코인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사실 리저브 코인은 이제 발행될 코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행될 코인, 앞으로 발행될 코인인데 발행될 코인이다 보니까 현재 이제 회계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거 회계 처리하게 되면 무형자산으로 처리해야 될 텐데 보통 이제 회계 기준에서는 자가 창출 무형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발행할 코인이다 보니까 수권 주식수 개념이 훨씬 가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리저브 코인은 회계 처리하지 않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M&A 같은 게 발생했을 때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가상자산 발행기업 간의 M&A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M&A가 발생할 때는 사실 리저브 코인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더라도 그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식별되는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식별되는 자산이라면 이제 공정 가치를 어떻게 측정해야 되냐. 그리고 M&A 할 때는 사실 공정 가치로 인수를 해와야 되기 때문에 공정 가치를 어떻게 측정해야 되냐라고 하는 이슈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발행사는 본인이 발행한 토큰을 무상으로 주기도 하는데요. 무상으로 줄 때 현재 무상으로 주다 보니까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무상으로 코인을 준다 하더라도 그 코인을 받은 사람은 기존의 유상 공급자랑 비슷하게 그 발행사한테 기대하고 있는 그런 권리가 있을 겁니다. 그럼 발행사의 수행 의무는 기존의 유상 배포 시와 동일하게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무상 배포하다 하더라도 그 무상으로 그 코인을 받은 사람은 그 코인으로 발행사의 재화나 용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무상 배포 시라도 유상 배포와 동일하게 대변의 그런 계약 부채 같은 것들을 인식하는 게 뭐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업원한테 스탁옵션 형태로 코인을 발행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주식기준 보상 기준서를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주식기준 보상 기준서를 활용하다 보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코인 결제형이다 보니까 이게 주식 결제형인지 아니면 현금 결제형인지라고 하는 거를 판단하기 문제부터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코인은 보통 이제 증권형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고 본다면 현금 결제형 쪽에 좀 가깝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결제형의 그 스탁 옵션이라고 본다면 그 행사 시점까지 계속 부채를 인식해야 되고 관련해서 공정가치 평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도 또 공정가치 평가라고 하는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어떻게 공정가치 평가를 해야 될지에 대한 이슈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행사를 해서 토큰을 종업원한테 이전하게 되면 그 이전 관련 회계 처리는 아까 발행 시에 그 플랫폼 런칭하면서 토큰을 이전하는 경우와 같은 회계 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제 현재 회계 처리 현황과 이런 쟁점을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발행자 회계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가장 힘들었고요. 이제 발행자와 관련해서 힘들었던 이유는 발행자의 의무가 있는지 발행자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게 쉽지 않고 더군다나 그 판단의 기준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백서라고 하는 게 워낙 그 가상자산별로 다르다 보니까 어떤 회계 기준을 일원화해서 만들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백서별로 가상자산의 목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르다 보면 이거는 오히려 회계 기준을 일원화하는 것보다는 가상자산별로 개별적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더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가상자산 발행자 관련해서는 어떤 회계 기준을 지금 만들기보다는 계속 새로운 거래가 파생되고 있기 때문에 회계 처리 사례를 일단 많이 축적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회계 처리 사례를 축적하면서 그 기업들, 감사인, 그다음에 관계 당국들 간에 많은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논의한 것들을 공유하면서 회사들이 회계 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발행자 관련해서도 지금 발행자가 발행한 토큰에 대한 정보가 많이 공시되어 있지 않은데 백서 외에는 사실 공시가 많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 관련해서 발행한 토큰의 성격이라든가 사업 모델, 그리고 회계 정책, 그리고 회계 정책과 관련된 판단 기준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제시돼서 정보 유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상자산 회계와 관련된 현황과 쟁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뭐 사실 저도 짧은 기간 연구를 했지만 가상자산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제가 이제 소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는 회계 지침 개발에 더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컬 갭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은 이제 회계 이론보다는 투자자 보호 측면의 회계 처리 지침이 더 마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반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IFRS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독자적으로 회계 기준을 만드는데 좀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처럼 막 적극적으로 회계 기준을 만들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가상자산과 관련된 거래들이 계속 새롭게 파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계 지침을 마련한다면 좀 진부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그 가상자산 그 보유자, 거래소, 발행자별로 회계 처리 사례를 좀 많이 축적을 하고 그리고 공유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회계 기준보다도 이 프락에서 얘기했듯이 공시를
좀 강조해서 투자자를 좀 보호하고 투자자에게 그 위험을 알리는 방향의 공시를 확대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